자, 한국사 8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고려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2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고요. 교과서로 같이 따라오는 사람은 잠깐 교과서 보게 되면은 발해까지 배웠고, 우리가 발해 37페이지 있는 발해까지 배웠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삼국의 경제라는 부분이 나와. 삼국의 경제, 그 사회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진도에서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국사 따로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나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상 따로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문화가도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 문화 부분도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시험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교과서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부분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주로 너희들 정치적인 부분만, 흐름만 다시 한번 쭉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내신 준비할 때는 빼시면 되겠고요. 제일 너희들 공부할 때 좋은 거는, 내신 준비할 때 좋은 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로 오게 되면 당연히 프린트를 나눠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때는 각 강의별 차시 학습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학습지 올려놓은 거를 따로 가능하면 출력을 받으셔갖고 그걸로 하나하나 같이 좀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린트 학습지 내용이 교과서 내용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것만 축약해서 다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 공부량에도 부담이 크게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한국사 8강 고려가 어떻게 건국이 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정치적인 변화를 거쳐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십시다. 고려의 정치 발전, 3명의 임금을 중심으로 좀 고려 초반에 어떻게 안정적인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조 정책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태조가 바로 저번에 고려의 건국에서 나왔던 왕건이 되겠죠. 고려를 만들고 통일했던 왕건이 태조고, 자, 통일 이후에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치적인 여러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민생 안정, 그리고 두 번째가 호족 통합, 그리고 세 번째가 북진 정책. 이 3가지 정책이 왕건의 주요 업적이 되겠습니다. 민생 안정, 호족 통합, 그리고 북진 정책. 자, 먼저 민생 안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 이건 당연한 거죠. 전쟁 이후잖아. 전쟁 이후에 통일이 됐으면은 무언가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물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첫 번째, 세금 깎아주는 것.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우리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고, 여러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민생안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안정이 필요하겠지? 사람들한테. 그래서 왕건이 바로 불교를 전국적으로 사람들한테 믿도록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또는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등회나 팔관회, 이게 대규모의 불교 행사인데 이걸 국가적인 예산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 조세경강과 불교 숭상을 통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태조왕건의 첫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호족 통합이 되겠죠. 호족에 대한 통합 정책. 호족이라는 거는 혹시 기억날려나 모르겠네요. 신라 말에 등장했던 각각의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이잖아.
이러한 지방에 있는 호족들 같은 경우가 다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면은 고려 같은 경우도 신라처럼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호족들을 최대한 고려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고려라는 테두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좀 고려에 충성하는 세력으로 통합시키는 게 태조의 두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호족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각각의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가고 싶는 게 왕건의 솔직한 심정이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족들 자체를 완전히 좀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최대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당근과 책찍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자, 당근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 정책. 호족과의 결혼. 물론 이제 호족이랑 왕건이랑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호족이랑 왕건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이거는 뉴스에 날 일이 되겠고, 호족의 딸과 왕건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호족이랑 왕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임금과 신하 사이가 아니라 장인어른이랑 사위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가족이잖아, 가족. 그러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지라든지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게 되겠죠. 무려 알고 계시겠지만은 29명의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올렸다라는 게 좀 왕건의 정략 결혼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29명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꽤 많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호족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 자, 성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거는 무슨 무슨 성, 캐슬 뭐 이런 게 아니라 왕씨를 주는 거야, 왕씨를. 자기의 호족들한테 왕이라는 성을 직접적으로 나눠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의 친족,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일종의 통합정책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와 같은 좀 견제, 일종의 채직정책도 표방하게 되는데요. 기인제도라는 거는 인질이야, 인질. 호족의 자식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호족이 만약에 자기한테 배신을 때린다든지 뒤통수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식들의 목숨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많지는 않겠지. 그래서 자식들을 인질로 갖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호족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제도가 기인제도가 되겠고, 사신간제도 같은 경우는 호족이 있으면은, 그 지방에 호족이 있으면은 더 큰 호족이 있을 거고 조금 작은 호족들이 있겠지. 작은 호족들이. 그러면은 이 큰 세력이 큰 호족으로 하여금 얘를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서 나머지 호족들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지역의 호족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좀 세력이 있는 호족으로 하여금 나머지 호족들을 통제하도록 만들었던 게 사신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인 제도나 사신관 제도 같은 경우는 바로 호족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하여 왕건이 만들어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만들어낸 제도가 되겠죠. 이게 바로 호족에 대한 통합을 위한 대표적인 우대, 대우하는 정책과 그리고 견제책이 되겠고, 공부할 때는 뭐 세부적으로 기인 제도는 인질이다, 사신간 제도는 뭐 호족을 다 필요 없고요. 왕건이 호족이라는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크게 시행했던 제도다 라는 정도로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정략결혼, 성을 하사했다, 그리고 기인제도, 사신간제도 전부 다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태조의 정책, 북진정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북진정책이라는 거는 간단해. 그러니까 영토를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야, 그러면은 왜 굳이 고려가 건국되고 북진정책을 국가적인 외교정책으로 정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잠시 볼까요? 고려가 어디를 계승했냐?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고구려를. 당연히 그렇다면은 옛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겠다라는 국가적인 좀 염원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은 북쪽에는 이미 발해가 아니라 발해는
쫄랑 망했습니다. 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거란이 되겠죠. 거란. 이 거란이 다다음 시간쯤에 나오겠지만은 여우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우. 힙합의 나라 여우. 자, 이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이미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이 요 나라와 자연스럽게 적대적인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북진 정책을 위하여 일단 서경을 지금의 평양입니다. 그 지금 살아계신지 아니면은 어디 뭐 쓰러져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형이 살고 있는 정은이 형이 살고 있는 그 평양에다가 서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북진 정책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는 거고, 참고로 고려의 수도는 개경입니다. 개경. 지금의 개성이죠. 지금의 개성이 고려의 수도 개경이었고, 서경 같은 경우는 북진 정책의 전초기지로 제2의 수도처럼 좀 여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여우, 이 요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토가 조금은 늘어나. 영토가 요만큼은 치고 올라가 해서 지금의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혔던 왕이 바로 태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경종시, 평양, 그리고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천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태조의 민생안정, 호족통합, 그리고 북진정책, 큰 세 가지 정책이 되겠고, 각각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광종으로 넘어갈 텐데, 이 광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의 이유가 바로 사진 속에 있는 이 장면이 되겠죠. 왕건이 부인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 물론 이제 왕건이 무슨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이 고려라는 정권 자체가 호족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왕건의 같은 경우는 그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보게 되면 지역별로도 굉장히 많은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갖고 고려의 좀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고, 실제 왕건의 이러한 결혼 정책 같은 경우는 초기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건이 죽은 다음이 되겠죠. 왕건이 죽은 다음에 부인이 29명이라고 하게 되는 건 한 사람이 한 명만 낳아도 자식이 29명이야. 자식이. 근데 실질적으로 왕건의 자식은 남자가 25, 그리고 여자가 아마 9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쭉쭉쭉쭉 있는 25명의 남자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거야? 물론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큰아들이 되면 어때? 큰아들이 당연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얘네들이 다 엄마가 다르잖아. 거기에다가 이 왕자들 뒤에는 호족,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들이 버티고 있는 거야. 외할아버지들이 다 지방에 있는 그 호족 세력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자기 손자가 외손자 같은 경우가 왕이 되는 게 본인들한테도 훨씬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첫째가 왕이 돼. 그게 두 번째 왕이었던 해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해종 같은 경우는 다른 동생들에 비하여 외할아버지 빽이 없어. 외할아버지 빽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동생들과 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뭐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해종이 즉위하고 좀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대. 특히 어떨 때는 해종이 막 자고 있는데 그 침소로 자객이 들어온 거야. 막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떠는 자객이 칼을 들고 있는 거지. 해종이 깜짝 놀라갖고 주먹으로 쳐 죽여. 그래서 자객을 때려잡은 적도 있어. 그 정도로 좀 정치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해종이 센 힘이 좋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주먹으로 그냥 칼든 자객을 때려잡았겠지만,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해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겠지. 결국은 4년, 왕이 된 지 3년인가 4년 만에 해종은 죽고요. 자식 없이 죽고요. 그 다음 왕을 왕건의 세 번째 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정종이야, 정종. 세 번째 정종이 다시 왕이 됐고, 근데 여전히 정종이 왕이 된 다음에도 문제점이 있어. 정종이 왕이 되고 고민을 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오래 왕이 될까? 고민하던 중에 벼락 소리에 들려서 이거를 보게 되면 천둥 벼락 소리에 놀래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 실제 벼락 소리에 놀래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친구도 죽었어. 얘는 2년 만에. 이때 나이가 20대 중반? 그 정도뿐이 안 돼. 그 친구가 죽고 그 다음 왕을 차지하는 게 바로 네 번째 정종의 동생이었던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기상에서 광종이 왕이 되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야.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고려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호족 세력의 힘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게 광종의 정치적인 목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임금에 즉위한 광종의 개혁 정책, 당연히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전제왕권을 강화해 나간다. 자, 전제왕권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바로 호족을 억압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광종 같은 경우는 의외로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다. 드라마에도 몇 번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가 혹시 아실라나? 예, 송중기하고 송중기 맞죠? 아닌가? 아, 이중기. 예, 이중기하고 아이유가 나왔던 그 보보경심 달의 연인, 예, 하여간 그 드라마에서 이중기 씨가 바로 광종 역할이 되겠습니다. 광종 역할.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광종의 대표적인 개혁안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예, 여기 피신 김에 볼까요?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지만은 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되겠고, 자, 이러한 노비안건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호족들 같은 경우가 노비 숫자가 많을 거 아니냐. 근데 억울하게 된 노비들을 양인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호족들의 경제적인 군사적인 기반은 약화가 되겠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양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부과할 수 있는 계층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좀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 즉 재정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 일단은 요거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군사적인 경제적인 세력을 약화시켰던 대표적인 법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과거제도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도라는 거는 시험을 쳐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가 되겠고, 이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기 전에, 광종 전에는 주로 호족의 자식들 같은 경우가 관리로 많이 나아갔겠지.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족 세력은 약화가 되고, 반대로 이 과거를 통해서 새롭게 관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왕권에 충성을 바치게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광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고, 꼭 기억하세요.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왜 시행했니? 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호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특히 이러한 과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후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1894년, 5년에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가 될 때까지 거의 한 90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재 등용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관리의 공복이라는 것도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복은 유니폼.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리들이 따로 옷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지 맘대로 입고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들 가운데 이제 세력이 컸던 호족이 되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다 보니까 왕보다도 더 그냥 화려하게 아주 그냥 꾸미고 막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막 입고 출근하다 보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냐. 국가 기강도 많이 잡힌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니들 아무거나 입고 막 그냥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은 좀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 꼬라지가 왜 있다 이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교복을 정해주는 것처럼 관리의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기강을 재정립했던 임금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반발하는 호족들이 있겠지. 그렇게 반발하는 호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겠어? 대대적으로 숙청 다 쳐 죽여버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광종의 개혁 정책에 의하여 호족 세력 같은 경우는 억압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려의 정치적인 안정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광종의 개혁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왕이 성종이 되겠고, 광종 중간에 원래 이제 경종이라는 왕이 있었지만은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가 왕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호족 세력이 약화가 된 상태가 되겠고, 이때 성종은 최승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개혁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즉 28개의 정치 개혁안을 최승로라는 사람이 성종에게 올리고, 성종이 이러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치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유교정치 이념을 도입했다. 이 유교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 즉 왕과 관리가 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의 권력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왕도 왕답게 처신하고 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신하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왕과 더불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동양의 대표적인 정치 이념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성종 때 자리 잡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교 정치 이념 같은 경우가 이후 고려를 넘어서 조선 시대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은연중에 이러한 유교적인 정치 이념 같은 경우가 약간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자, 일단 중앙조직을 마련합니다. 중앙조직을 이성육부라는 걸로. 옛날에 발해 같은 경우가 삼성육부가 있었잖아. 발해는 삼성육부, 고려는 그거를 다시 이제 이성육부로 재조직한 다음에 대표적인 중앙조직으로 꾸미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포인트다.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12목이라는 전국의 지방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는 게 바로 성종이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러면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기 전에는 여기에 이제 고려의 개경이 되겠고, 각각의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족 세력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광종 때 호족 세력을 완전히 때려잡았죠. 호족 세력을 때려잡으면서 지방에 대한 호족의 통제권이 느슨해지고, 이때 성종이 바로 이렇게 호족들의 힘이 약해진 지방에다가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는 거야. 관리를. 그게 바로 여기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었다. 즉 각각의 지방의 호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방의 통제력을 중앙에게 넘겨주게 되고, 대신에 이런 호족들은 어디로 오면 되겠니? 중앙으로 올라오는 거죠.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의 정치 권력, 즉 귀족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2목의 지방관 파견, 그리고 호족의 귀족화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따른 성종의 정책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신하라든지 많은 지배층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유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이것도 만약 대학이야, 대학. 국자감이라는 대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교 꽤 많이 배웠네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 하나 배웠고요. 태학. 그리고 신라 때 국학. 이거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다가 국자감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국학이죠. 신라 신문왕 때 국학. 이거는 소수림왕. 태학 때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되겠고. 그리고 발해가 주자감. 그리고 고려가 바로 국자감. 여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각 시기별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자감, 12목의 지방감 파견, 그리고 이성육부라는 중앙조직,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따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때 고려의 정치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 8강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용은 다시 한번 항상 얘기하는데
그 올라가는 프린트 좀 그 도표 밑에 보시게 되면 내용들 쭉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